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의 1이 이제 지나가네요. 그죠? 오늘 하면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게 8번째 강의 8강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그 조국 때문에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죠, 그죠? 예. 이제 조금 이성을 좀 찾아서, 물론 뭐 그 언론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시간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12명 가운데 혹시 비슷한 케이스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딱 이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무인입니다만은 2300년 전에도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행행했습니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핫한 인물이거든요. 군인이자 병법가이자 개혁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위나라하고 초나라를 노나라까지 세 나라를 전전하면서 개혁을 실행에 옮겼는데 거의 대부분 다 기득권 세력들한테 막혀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거나 결국은 나중에는 기득권 세력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아주 비운의 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에서 군을 담당할 때는 서방에 있는 강대국인 진나라의 동진을 막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위나라에 있는 동안은 그 진나라가 감히 동쪽을 넘보지 못할 만큼 아주 대단한 명장이었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붙은 별명이 상승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기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런 장수이고, 나중에는 이제 오기병법 또는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를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여론. 뭐 저는 사실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어느 정도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의 그 발광하다시피 한 사람을 물어 뜯을까? 거의 뭐 어제는 그 정점을 찍었죠, 그죠? 예, 짜장면 시켜 먹는. 완전히 그거는 저기 뭐야,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어디 빚 받으러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밥 시켜 먹고 과음 지르고 하는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걸 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시시덕대고 심지어 짜장면 배달부까지 인터뷰를 하고 하는, 거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입니다. 거의 이거는 뭐 광란이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점을 찍지 않았나. 클라이맥스에 지금 최고 절정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직접 투표도 하시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과거의 행적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EBS에서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라는 강의를 하고 그 강의록을 모아가지고 난세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하시고 서거하시기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무렵에, 그러니까 MB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무렵에 기업인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기업인들이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그렇게 다 저한테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은 저는 완전히 저기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거의 전지전능히 모든 걸 다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지 맛을 압니까? 한 숟갈만 떠먹어보면 알지.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기어이 다 마시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물론 이제 대학마가 워낙 약해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도자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가라는 그 과거의 흔적을 제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선출직을 뽑을 때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덕성이 타락하면은 정책이 모두 다 나쁜 걸로 다 바뀝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걸로 다 이용당하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일도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쭉 훑어보면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사실은 저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죠.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큰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악의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짜뉴스에 휘달리고 쫓겨나고 버림받고 모함받고 시기받고 질투받았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오기라고 하는 조국을 위해서 오기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름도 외자라서 딱 맞기도 합니다. 자료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사마천에 사기 있는 손자 오기 열전이라고 해서 손자병법의 손무하고 손빈하고 오기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합니다. 열전 전기는 굉장히 짤막한데 사마천은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냐 그러면은 병법서가 있기 때문에 저서가 널리 세간에 다 퍼져 있으니까 나머지 이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법서를 참고하고 나는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일화만 간단하게 소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사마천에 기록하고 그 밖에 다른 기록들의 오기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 사람한테 오기한테 씌워졌던 가짜뉴스들, 악의적인 소문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는 위나라 출신입니다. 조그만 위나라 출신이에요. 이제 전국시대 때 위나라가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생할 때 위자 있죠. 지킨다 할 때 있어요. 우리가 보위한다라든지 뭔가를 지켜야 될 때를 위라고 씁니다. 그 위자를 쓰는 위나라가 있고 또 하나의 위나라가 있습니다. 위나라 출신으로 노나라에 갔다가 노나라에서 다시 제나라로 갔다가 제나라에서 다시 초나라로 가서 초나라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나라를 떠나서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의 개혁 군주인 문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오자병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머리로 이 대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를 만난 문후가 오기는 이제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기를 떠보는 말입니다. 군사는 별로 나는 안 좋아한다. 군대에는. 그랬더니 오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짐작하고 지난 일로 다가올 일을 압니다. 군주께서는 어찌 본신과 다른 말을 하십니까? 라는 말로 아주 정확하게 문후의 의중을 깨뚫고 있는 이 대목이 오자병법의 첫머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대화 자체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문후에 신임을 받아가지고 위나라 군대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의 강국인 진나라의 동진을 위나라가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젊은 날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정자에게, 이 정자는 바로 공자 당대의 그 정자가 아니고 한참 뒤에 이제 정자의 자손으로 이제 보이는데, 정자에게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나라에 가가지고 노나라 군주를 섬겼던 사람이니까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군사 전문가로 변신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오자병법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일관된 정신은 유가가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오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쟁에서 무조건 적을 물리치고 싸워가지고 상대를 꺾는 나중에 나오는 그런 병법가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원대한 빅피처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그런 전문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44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381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 위나라 출신입니다. 일찍이 노나라로 건너가서 노나라 군주를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한비자의 책에 보면은 위나라 공실의 미움을 사가지고 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서도 뭐 양자 기록을 다 합쳐본다면은 자기 나라에서도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뜻을, 또 자기 자신의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일단 가까운 노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노나라로 먼저 건너갑니다. 노나라에서의 오기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노나라는 산동성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여러분들 청도 들어보셨죠? 칭따오. 이 청도는 바닷가에 있잖아요.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제나라고, 태산을 경고로 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강대국이죠. 잘 아시다시피 강태국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관중과 포숙되어 와가지고는 황공이라는 사람이 춘추시대 때 최초의 폐주가 될 만큼 강력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노나라는 늘 누구한테 시달렸냐 그러면 동쪽에 있는 제나라한테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기가 노나라 임금에게 나를 장군으로 기용을 해주면은 내가 병법을 잘 활용해서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제나라를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지 않아도 늘 제나라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무장이 필요하니까 오기를 장군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오기를 걸고 넘어지는데, 뭘 걸고 넘어졌냐면 첫 번째, 오기의 부인이 제나라 출신이다. 그런데 제나라하고 싸우는데 오기가 자기 부인의 나라인 제나라 편을 들지 우리 노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라고 부인을 걸고 넘어졌어요. 일단은 뭔가 연상이 되시죠, 그죠? 그랬더니 기록에 보면은 오기가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내를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유명한 살처부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철을 죽여서 장군 자리를 구한다 라는 뜻이죠. 이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기록을 일단 실었어요. 오기가 살처부장했다라는 거. 그리고는 제나라하고 싸워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노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오기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큰 비난을 가합니다. 이 노나라 인사들이 오기를 어떻게 비난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기심이 강하고 잔인하다. 잔인합니다, 오기는.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도 없죠, 그죠? 알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젊은 날 벼슬을 구하려고 집에 천금의 가산을 탕진한 이력이 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비방한 30여 명을 살해하고 위나라를 탈출한 사람이다. 그 다음 떠나기 전에 어머니하고 팔을 깨물면서 제가 재상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독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거 호로 자식이다. 그죠? 불효자다.
그랬더니 스승 증자도 오기가 확정하다면서 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나라에 이겼지만은 노나라는 제국의 표적이 됐고, 이제는 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이제 두들겨 맞게 생겼고, 노나라하고 오기의 위나라는 같은 희씨 출신으로서 임금이 형제의 나라인데, 오기를 노나라가 크게 쓰게 되면은 형제를 겨버리는 의리 없는 짓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오기를 모함하고 헐뜯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른 건 몰라도 혼자서 뭔 힘이 세길래 30여 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무슨 뭐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 옛날에, 그죠? 기본적으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상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명세했는데 어머니가 죽었는데 안 돌아갔다고 또 뭐라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록들을 사마천이 쭉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 기록들이 나중에 오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만 이 기록만 남겨놨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중에 오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기록은 완전히 이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기록을 함으로써 사마천이 후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이제 오기와 그 아내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분명히 오기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오기의 전기를 편찬하면서 그 기록들을 사람들에게 후대에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마천이 참고했을 걸로 추정되고 있는 다른 기록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사료로서. 한비자는 당연히 사마천보다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비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비자에 관한 전기도 사마천이 남겼습니다. 오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보내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앞에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붙여갖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서 모두 인정에 어긋나는 각박한 짓이었다라는 얘기죠. 한비자가 만약에 오기가 아내를 박해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살처구정 얘기를 듣는 게 맞죠. 그게 사실이라면. 아내를 죽였다는. 그죠? 그게 맞는데 여기 한비자 기록에는 그 밖에 다른 기록, 어느 기록에도 오기가 아내를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노나라 인사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기가 원래 위나라에 있다가 위나라와의 갈등에서 공실과의 갈등 때문에 노나라로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그러니까 오기의 성격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분명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기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또 뭔가 개혁의 의지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하고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노나라에 와가지고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노나라를 또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 노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기에 대한 평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뭐 구두로 전해졌든지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사마천은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다른 자료들을 보고 서로 다른 기록을 비교 대조하라고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오기가 노나라로 건너가기 전의 기록입니다. 위나라에 있을 때 이미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위나라를 떠날 때, 위나라에 있을 때 공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기록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비자를 비롯한 다른 기록에는 오기가 왜 아내를 내쫓았는가라는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오기의 아내가 배를 짰는데 그 배가 이제 오기가 30cm짜리 배를 짜주셔 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배를 짜고 나중에 그 배의 길이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기가 다시 한 번 더 짜주셔. 또 안 맞아. 그래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또 하나의 기록이 뭐가 있냐면 천엄들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형제들, 남자 형제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기는 엄격하게 법가 입장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개혁가입니다. 법가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아내를 내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이면에는
천함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위나라를 떠났다라는 게 이게 대체적으로 한비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아내를 죽였다. 그리고 위나라로, 노나라로 건너갔는데 아내는 또 제나라 아내를 맞이했다. 해필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제나라의 공격을 계속 노나라가 받고 있는데 노나라의 인사들이 오기를 헐뜯을 때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라고 헐뜯는 것 자체가 그죠. 이미 조작의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떤 기록에도 오기가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다른 기록은 없더라. 한비자에는 오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찼다라고 하는 기록만 되어 있다. 오기의 아내의 박해를 확실하게 부각을 시키고 싶었다면, 만약에 살처가 사실이라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이라면 살처를 얘기를 해야지 이 배짜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했겠냐라는 첫 번째 합리적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나라에서 오기에 대한 평가가 아주 심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위나라 출신인 여부리의 여시춘추 기록을 다시 제가 들려드릴 텐데 좀 많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어천의 의중은 상어 모순되는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함께 수록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기록들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기에 대한 각국의 정보가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오기에 대한 각국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에 대한 오해가 당시에도 상당히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노나라의 기득권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로 비난에 시달리는 오기가 위나라로 건너옵니다. 위나라로. 개혁군주 위나라를 만나게 되는데, 오기가 위나라로 건너오니까 위문우가 오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극이라고 하는 재상 자리에 있는 이극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심이 많고 색을 밝히지만은 용병만큼은, 군대 일만큼은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춘추시대 때 사마 양저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문우가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오기의 군사에 관한 능력, 그 다음에 병법에 관한 탁월한 능력을 아까 보셨다시피 그 대화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오기를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진나라를 공격해서 성 5개를 빼앗는 초창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기에 대한 위나라 조야의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평가를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위나라 출신의 상인인 여시춘추에 보면은 오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낌새와 드러난 겉모습이 파악하기 쉽든 어렵든 간에 성인은 다 알아차리지만 보통 사람은 알아차릴 길이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신기하다, 요행수다 라고 한다. 그러나 신기한 것도 요행수도 아니고 이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추성자라는 사람하고 오기는 성인에 가깝다. 이건 뭐 완전히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 아까 우리가 문우하고 오기가 만났을 때 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미루어 가지고 장차 드러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난 일을 가지고 다가올 일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숨어있는 낌새, 드러난 겉모습,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본질, 핵심을 꿰뚫는 그런 능력으로 얘기하자면은 오기는 성인의 반열이라고 뭐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오기가 위나라에서 배척당해가지고 위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황하를 바라보면서 오기가 한탄을 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서, 그 오기의 한탄을 듣고 난 다음에 마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에 말씀하신 뜻을 살펴보면은 마치 천하를 헌신적 버리듯이 합니다. 그 사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그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미련 없이 위나라를 떠나거든요, 오기가 실제로. 거기에는 물론 이제 기독교들이 오기를 모함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만,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비자에 보면 오기가 친구하고 저녁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나오는데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친구하고 저녁을 먹기로 해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일이 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너 먼저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기가 먹지 않고 친구를 기다립니다. 왜? 저녁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안 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오게 됐다. 그제서야 오기가 그 친구를 맞이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치 미생지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떠올립니다. 미생지신 아시죠? 모르시나? 미생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을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다리 위에서 만나면 아무리 없었을 텐데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 엊그저께 영광에 비 온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하루 종일. 시냇물이 점점 부네. 근데 여자는 안 오고 빨리 좀 오지. 그래가지고 이 미생이 다리 기둥을 부둥켜 갖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리 밑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미생의 믿음, 미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미생지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제 유튜브 가운데에서 보면은 고사성어가 한 2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흥국생명하고 사내 방송으로 제가 고사성어를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재미나게도 다른 건 안 보고 미생지신만 봐요. 사람들이. 하여튼 유튜브는 희한해요.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거는 뭐 몇십 번 이렇게 돼 있는데 미생지신 한 600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나. 오기가 그 정도로 약속을 중시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보여준 일화가 있고요. 자, 오기가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진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다섯 개 성을 빼앗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문우가 서하 지역, 이 서하는 황하 서쪽을 얘기합니다. 황하 서쪽은 진나라하고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서하만 잘 지키면 진나라가 동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서하 태수를 시켜요. 승진을 시킨 거죠. 엄청나게 승진한 겁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을. 그 승진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병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공정해서 병사들이 신망을 얻고 있다. 이게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사실로 볼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그 전까지 처음부터 소문이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많고 여색을 밝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청렴하고 공정하고 그죠? 용병도 뛰어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오기를 모함해가지고 오기를 위나라에서 쫓아버리는 공숙이라는 사람의 하인이 오기를 내쫓을 방법을 지 주인한테, 공숙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기라는 위인은 절조가 있고 청렴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위나라에 와가지고 오기가 군대를 담당하고 개혁을 하면서 위나라에서 얻은 명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사마천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여러 개의 기록들을 같이 나열해 놓고 과연 후대에 읽는 사람들은 오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인가 라는 것을 사실 의문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에 대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악평이라든지 비난 같은 거 전부 다 근거가 없는 걸로 현재 보이고 있고, 저 말고도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요즘 들어와가지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기의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애당초 제가 이제 오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오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 때문에 조국을 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군으로서 오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겁니다.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오기는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군대에 가서 제가 군대에서 저를 강의를 부탁하는 별자리들은 많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불러요.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밥 먹는 것도 달라요. 근데 오기는 제일 계급이 낮은 병사들하고 옷도 같이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밥도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명장들 보면요. 그러면 식사량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기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다른 장수 가운데 보면 식사량은 병사들 가운데 제일 약한 병사들 있죠. 밥을 제일 적게 먹는 병사들 식사량에 맞춰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식사량이라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죠. 자기 좋은 밥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반찬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명장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장들을 보면은 식사량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병사들 가운데 가장 약해가지고 가장 적게 먹는 병사들의 식사량에다 맞췄다는 거죠. 굉장히 짠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안 오지. 잠을 잘 때 깔개를 깔지 않았다. 병사들도 깔개 안 까니까. 매트리스를 안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바닥에서 잤다는 거. 행군할 때는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다. 병사들처럼 걸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군량도 자기 먹을 식량을 직접 자기가 지고 다녔다. 그러면서 사절들과 수고로움을 함께 나눴다. 이게 이제 동고동락이죠, 그죠? 예. 힘든 것도 같이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벤트. 어디 저기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저 떡볶이 먹고, 그죠?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정치가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은 그건 위선이다. 대번에 그렇게 하십니다. 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누구나 보여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위나라에 있었는 게 10년이 훨씬 넘게 있었어요. 위나라에서. 첫 시간에 제가 중국 지도자를 뽑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8천만에서 9천만 정도 되는 공산 당원 중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동안 실적을 보여야만이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최고 그룹에 들어가서 한 10년 가까이 국가 전체를, 그전에는 이제 한 성이라든지 큰 시라든지 이런 쪽을 전체로 책임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총서기는 국가주석은 제일 먼저 현이라고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군수로 시작을 했어요. 정정현이라는 군수,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조자룡 고향이에요. 조자룡 고향. 그 조자룡 고향을 이 양반이 그 현 서기를 하면서 조자룡 고향을 문화 그 다음에 관광 도시로 변모를 시켰어요. 조자룡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또 충직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삼국지에서. 그렇게 해서 조자룡 유적지도 발굴해서 새로 세우고 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상해시장, 그 다음에 절강성 성의 서기 다 이렇게 거치면서 상무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이 됐답니다.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정도 실질적으로 14억 인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를 정책을 담당하는 상무위원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람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나라를 과연 맡길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10년 가까이 또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정쟁이죠. 정치가들까지 최고 엘리트들끼리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자기 파트너로 삼고 또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나주고 은퇴하고 하는 거단 말이죠. 그 중국은
국가 권력을 교체할 때 보시면은 이제 주석 임기가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대부분 다 막판에는 뭘 하냐 그러면 다음 국가 주석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나갑니다. 사람도 다 데리고 나가고요. 자기가 일했던 사람 다 데리고 나가고 문제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해주고 나갑니다. 우리는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그죠? 그래서 뒷정부가 다음 정부가 앞정부가 해놓은 것들을 치우는데 어마어마한 낭비죠. 힘을 낭비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오기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루전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연졸병저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연이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 빤다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빤다. 졸은 병졸이죠, 그죠? 병저는 병사의 등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뭐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든지 아니면은 뭐 다쳐가지고 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심하게 그 등창이 생긴 겁니다. 그 등창의 상처를 직접 자기 입으로 빨아줄 겁니다.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들은 요 쫄병의 어머니가, 병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아니 그 지엄한 장군께서 말이야 쫄병 그 종기를 상처를 일부러 직접 빨아주셨는데 영광이지 왜 그렇게 우냐고 통곡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왜 아들이 죽냐고 그랬더니 제 애비도 장군께서 오기 장군께서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주신 적이 있다. 지혜비가 거기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전투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 내 아들 놈들이 이제 나가서 죽게 생겼다. 실제로 아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게 한 가정으로는 대단한 불행이지만 군대 전체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상황에 있어서 한 장수가 병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건 절대적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전투의 승부는 70%가 사기로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 사기라는 거는 결국은 지휘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 문제죠. 그죠?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오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결과적으로는 그런 병사들이 자진해가지고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앞장서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하 지역을 다스리면서 서하 태수로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승 장군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칭을 얻게 됐죠. 상승이라는 단어는 이제 후대에 많은 장수들한테 붙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목포에 가면은 해군 함대가 하나 있습니다. 제 3함대. 그 3함대 이름이 상승함대입니다. 그 제가 3함대 특강을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가서 장군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상승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기, 물론 이제 오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투에 나가서 많이 이긴 장군들한테는 붙여줍니다. 상승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고 이길 승자입니다. 늘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남아있는 그림 가운데 오기가 연졸병저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진짜 등창을 그죠 거름을 빨고 있고 여기는 이제 팔이 각각 부위는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오기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는 연졸병저라고 하는 이 고사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위나라에서. 하지만 오기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 문후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무후가 즉위합니다. 우리 제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그 말씀 드립니다만은 세대가 달라지면 신뢰와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신하의 주군에 대한 충성도는 변함이 없는데 2세대에 들어오면은 군주의 신하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세대차가 작용을 하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 때하고, 아버지 때 아버지를 모시던 신하들하고 젊은 군주하고는 세대차가 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더더군다나 강직한 신하들은 잔소리를 하잖아. 그죠? 잔소리. 그죠? 오늘 SNS를 잠깐 보니까 뭐, 꼰대라는 단어가 외국에서도 소개가 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그,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사전이 이제 매년 개정판을 냅니다.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을.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단어들, 또 어느 나라에 특정적으로 유행하는 단어들을 소개하는데, 몇 년 전이 한참 됐네요. 그 가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옥스퍼드 사전에서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가든이. 식당, 가든은 원래 정원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가든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식당도 되죠. 여관도 되지. 뭐, 별의별 방식으로 다 가든을 쓰니까 한국에서는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꼰대가 이제 외국에서 단어가 소개가 됐답니다. 어쨌든 오기가 문우하고는 자기가 직접 모셨고 자기를 스카우트했던 문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오자서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부처한테 자기를 강요받거든요. 보면은 자꾸 이제 지간을 하니까 무후가 오기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파고든 거죠. 문우가 있을 때는 문우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 오기에 대한 신뢰도가 철옹성 같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건드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기득권들이 그 틈을 파고들죠. 그 가운데 또 이제 역량이 떨어지거나 인격이 떨어지는 간신배들이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 전문가 재상 자리를 다투다가 양보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라는 사람이 전문을 재상으로 삼자 오기가 전문을 찾아가지고 자기 능력을 쭉 얘기하면서 누가 더 낫냐? 당신이 낫지. 나라를 지키는 능력으로 따지면 누가 더 낫냐? 당신이 더 낫지. 근데 왜 내가 재상이 안 되고 네가 재상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문이라는 사람이 어린 임금이 즉위해가지고 그 임금을 보필해가지고 위아래 관계를 전부 다 무난하게 원만하게 끌어나가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더 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기가 알았어. 굉장히 산박한 사람입니다. 산뜻한 사람이에요.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당신이 재상이 돼야 된다 하고 깨끗하게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임 재상인 공숙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기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인 있죠, 그죠? 청렴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이 하인이 나서가지고 제가 오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놈이 별걸 다 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인 얘기할 때는 복, 이제 노복 이렇게 하잖아요. 복자를 쓰고 있는데 원문에는 뭐 옛날에 재상들이나 권세가 집안에는 뭐 하인이라고 하지만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제 식객처럼 와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똘똘한 식객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오기의 충성도를 임금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기가 위나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고 위나라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공께서 재상께서 공주하고 오기를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이벤트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먼저 오기를 공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데리고 가서 공주를 화나게 만들어 보라고 얘기해요. 공주가 성격이 굉장히 싸나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숙이라는 사람이 공주 집에 가서 오기를 데리고 가서, 오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니까 데리고 가서 공주의 신경을 건드리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화가 나가지고 재상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임금한테 가가지고 오기의 충성도를 실험해 보려면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는 오기를 불러다가 당신하고 우리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기가 공주 승진을 받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죠? 약간의 기록에 약간 신뢰도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연히 오기는 아이고 아닙니다 라고 사양을 했지. 그랬더니 임금이 우리 위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공숙이 얘기한 대로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배척하는 겁니다. 오기가 보니까 임금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싹싹하게 물러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제 초나라로 갑니다. 네. 참 풍운하죠, 그죠? 네. 그런데 앞서 오기에 대한 헐뜯는 기록이나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은 오기가 위나라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위나라에서는 오기의 가족을 보살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기가 그만큼 위나라에 공을 많이 세워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 때는 인재들이 자유롭게 국경 없이 여러 나라를 덜렁덜렁 거렸습니다. 진나라 같은 경우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람을 외국 인재를 거의 재상으로 다 삼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붙잡아요. 죽이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굉장히 페어플레이가 돼 있어요. 인재들에 관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떠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 나라에서 일하다가 저 나라 가가지고 또 재상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오기도 이제는 개혁을 필요로 하는 초나라로 발길을 옮깁니다. 초나라에는 임금이 도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도왕은 초나라를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초나라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저 장강 이남에 원래는 야만족이에요. 중원 입장에서는 초나라를 남만이라고 불렀어요. 남만,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초나라 기원전 6세기 무렵에 6세기 초 무렵에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원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제 초나라 장왕은 춘추 5패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하게 될 손숙보라고 하는 인물 때 이제 초나라 장왕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방에 굉장히 오래 역사가 800년쯤 돼요. 나중에 망할 때까지 초나라는 무한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세력들이 이미 뭐라 그럽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러니까 뭐 개혁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진나라는 점점 더 세력을 넓혀오죠. 키워오죠. 그러니까 도왕 입장에서는 초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전부 다 기득권에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이 개혁을 주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아웃소싱이 필요한 겁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능력을 확인한 사람이잖아요.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오기가. 그 오기가 초나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기가 쇠퇴해가는 초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오기의 개혁에 이게 이제 초나라의 마지막 그 반짝 중흥이야. 네. 법령을 정비하죠. 이 법령 정비라는 것은 기록마다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법을 정비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령 정비 나오면은 다 기득권 전부 다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난리를 물고 뜯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공수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공수처 대상 가운데 거의 90%가 다 검찰하고 법 쪽이에요. 지금까지는 건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지들끼리는 다 봐주고 짬짬이 하잖아요. 그죠? 한번 잘 보십시오. 법과 관계된 법 쪽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전부 다 기각시키고. 그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이 검찰도 문제지만요. 이게 법관들도 문제입니다. 이게 수색영장을 함부로 막 내주니까 문제네. 영장 내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거시기랍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간에 법령 정비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 법 얘기만 나오면은 기득권들이 다 격기를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간직을 이제 폐지하는 거죠. 없애버립니다. 왜? 이 기득권들은 전부 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인설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 나눠 먹으려고? 필요도 없는 자리를.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게 되면 결국 돈이 덜 나가네. 국가 재정이 그만큼 전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정치인들도 있던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직계, 사촌까지만 해도, 까지만 국가한테 돈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뭐, 8촌, 뭐, 10몇 촌, 뭐,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촌수들까지 전부 다 죄다 정치인이라 해가지고 나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것도 국가 재정이 큰 문제단 말이죠. 아니면 뭐, 전관예우, 그죠? 네. 우리나라는 심각하죠, 전관예우. 이게 공직 있다가 나오면은 맨날 뭐 한 자리 하고 나면은 다 그 사람 모셔다가 또 그 비슷한 자리 줘가지고 또 뭘 해먹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늘, 군에서도 늘 그런 얘기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은 절대로 거기 얼씬거리시지 말라고 하거든. 제발 부탁인데 은퇴하기 전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좀 확실하게 좀 알아서 좀 다른 일 좀 하라고 말이에요. 맨날 거기서 어슬렁 많습니다. 예,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키죠. 이게 이제 자기가 군사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한순간 초나라를 아주 반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초나라에 와 있는 이게 이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에서 전국 말기로 넘어갈 때 되면요. 유세가들은 여러분들 뭘로 아시면 되냐면 로비스트로 아시면 돼요. 딱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전문 로비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전부 다 들어가서 온갖 방법으로 그 임금들을 전부 다 가문이설로 속여서 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소진이나 장희 같은 초창기 유세가들은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유세가들이에요. 그리고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근데 후대로 가면 유세가들이 전부 다 자리를 탐하거나 아니면 돈 욕심이에요. 이 유세가들을 제일 잘 활용한 한 나라가 어디냐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유세가들을 전부 다 간첩으로 활용한다. 상대편 정보를 그 대신 돈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래서 각국의 6개 나라에 전부 다 이 귀족들한테, 기득권 세력들, 수구 세력들한테 전부 다 유세가들을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친진파들을 만드는 거야. 친진 세력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면요, 육국론이라고 하는 소동파가 썼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육국이 이제 전국에 7개 나라가 있잖아요. 육국이 망하고 이제 진나라가 천나라를 통일하는데, 육국이 망한 것은 진나라가 세수도 있지만 지들 스스로 망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유세가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세가들한테 놀아난 분. 이게 오기가 가서 딱 보니까 초나라도 이 유세가들이 와가지고 초나라 정치 자체를 막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유세가들 전부 다 배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남으로는 백오를 평정하고 북으로는 진과 채를 병. 이때 진은 조그만 진나라를 얘기합니다. 서쪽에 강한 진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삼진은 한조 위를 얘기합니다.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를 격퇴하고 서쪽으로는 이건 진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진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의 위세를 떨쳤죠. 그랬더니 제국들이 초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사마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다 이겼잖아요. 너 나라에 가서도 제 나라를 물리쳐서 일단 승리했죠. 근데 기득권 세력의 비난에 위나라 와서, 위나라에서는 또 엄청난 개혁을 성공시키고, 그 당시에 위나라의 군대는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일당 10이라고 얘기할 만큼, 위나라 군대가 대단했습니다. 오기가 양성한 위나라 군대들이. 그런데 오기가 운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오기를 믿고 신뢰하던 도왕이 죽어요. 도왕이 죽자마자 오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기가 죽는 순간에도 멋지게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초나라 도왕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에 가가지고 영안실에 딱 들어가니까 주변이 벌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로, 스나이퍼들로 쫙 깔려있다는 걸 느끼는, 살기를 딱 느낀 거예요. 지체 없이 초나라 도왕의 시신 위로 자기가 엎드려 버립니다. 그 초나라 도왕의 시체 위에 자기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시에 화살이 날라오죠.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뭐 당연히 오기는 맞고 죽었죠.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많은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 오기에만 다 집중됐겠어요? 임금 시신에 갖다 막 꽂힌 거야, 화살이. 임금 시신에도. 오기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즉위한 수광이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놈들을 죄다 잡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니다. 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화살, 자기 집안에서 쓰는 화살이 따로 있어요. 서양도 보면은 문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이나 칼이나 깃발이나 옷에 전부 다 자기네 가문의 문장을 새기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그렇게 해서 잡아낸 집안이 60여 집안을 잡아냅니다. 60여 집안이니까 70여 집안을 잡아내요. 그래서 그 집안들은 모조리 다 새로 즉위한 왕들이 박살을 냈다,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아까 이게 우리 기사가 고치다가 못 고쳤어요. 소리가 안 나.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래친 선생이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은 개혁에 성공하려면 개혁가를 믿어주는 군주의 신뢰도 문제, 그죠? 신뢰도 문제. 두 번째는 군주의 수명, 오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도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미 늙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는 바람에 결국은 오기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비명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시기가 잘 맞아야 되고, 또 정권 막바지 이런 데 개혁해가지고는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줄이 처음부터 완전히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 개혁이 부디 제가 지금 정권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오기에 대해서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렸어요. 남아있는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기가 마지막 죽는 부분을 안타까워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기는 무에게 지형의 험고함이 임금의 덕행만 못하다고 설득했으나, 이건 무는 처음 자기를 지지해줬던 문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하고 오기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무가 자기 위나라의 그 험준한 지형들 이런 걸 강산을 보고는 감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험준하고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강해질 수 있다. 진나라도 겁도 안 난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오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거는 아무짝에 소용없다. 임금이 덕을 쌓지 않으면은, 임금이 제대로 정치 못하면은 그거 다 아무짝에 소용없다라고 돌직구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무는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고 이러면 늙은이지 사사건건 나한테 잔소리하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나중에 공수기 이야기를 듣고는 우기를 내치게 된 겁니다. 그가 초나라에서 행한 일은 각박하고 몰인정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슬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뭐 사마천 평가에 굳이 제가 뭐 토를 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다른 개혁들과 다른 개혁가들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놓고 들어가서 본다면은 오기의 개혁은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오기가 도왕의 나이를 모르고 간 것도 아니고 초나라 상황을 모르고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부분들을 해 나가려면 좀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죠. 빠르게 급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기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개혁가의 숙명이기도 하죠. 진나라를 개혁시킨 상황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도 나중에 결국은 효공 뒤에 아들 때 와가지고 결국은 처형당하거든요. 이게 개혁가들이 그 대신 이제 초나라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진나라는 상황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상황의 개혁 정치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 통일의 기반을 놓았고 초나라는 오기의 개혁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기가 죽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초나라의 혜태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결국은 어디는 리더의 차이입니다.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기는 상승장군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도 나와 있어요. 76전 64승 12우승부. 그죠? 예.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오기에 대한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기로는 그 연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안. 중국 그 공산혁명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택동이 홍군을 끌고 수말리 대장정을 거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데가 연안이에요. 그게 황토보원인데, 거기 진짜 차 타고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거의 뭐 얼마나 험한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차 타고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기사가 막 코 피 흘리고 막 난리 났는데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차를 타고 연안에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오는 거야. 장개석 군대가. 그래서 거기서 본거지를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점조직을 통해가지고 마을마다 점조직을 통해서 결국은 공산혁명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연안 지역에 오기가 잠깐 주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안 지역에 가면 오기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기진. 오기의 이름을 딴 마을이죠. 지금은 이제 오기현이에요. 현으로 바뀌었는데 그 오기현에 가면은 오기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앞에 서 있는 오기 동산이 이게 오기 광장이에요. 저 화해 오기라고 돼 있죠, 그죠? 요즘 뭐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중국의 꿈이니까 중국 몽이고 조화롭고 화해로운 사회를 만들자 해서 그걸 갖다 붙이고 뒤에다가 오기를 갖다 붙였어요. 그 밖에 이제 하남성 지역에 오기가 잠깐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의 이름이 남아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혁가, 그죠? 탁월한 개혁가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사람 치고는 남아있는 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손무나 손빈에 관한 유적은 꽤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이제 손자병법을 남긴 손무 유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논란까지 막 벌어져요. 손문을 놓고는 우리 고장 사람이다. 여기 우리 고장 사람이다. 난리가 나요. 이 관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한때 장성하고 강릉하고 홍길동 갖고 그죠?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강릉이 완패로 끝났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덤도 남아있는 거 여러 개 남아있는 무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갈량도 지금 이제 원래 고향이 산동성이 고향인데 주로 하남성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하남성 지역에서도 우리가 자갈량한테 저작권 갖고 있다 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주변 사람들, 수구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과 가짜뉴스, 악평에 시달리면서도 생활화를 전전하면서 개혁에 충실하게 임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우리말로는 제가 다 번역을 해드렸죠. 그죠? 여사졸 최하자 동의식이다. 병사들 가운데에서 최하,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들과 함께, 역자는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입고 먹었다. 그죠? 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다. 와불설석이요, 생불기승이요, 천리영양. 자리를 깔지 않았고, 그죠? 잠을 잘 때 밑에다가 매트를 깔지 않았다. 자리를 깔지 않았고, 다닐 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지 않았다. 신리영양이다. 몸소 싸가지고 다녔다. 영양, 식량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사졸 분노고, 사졸들과 더불어서 노고를 나누었다.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졸병저, 병사의 피고름을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빠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 오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 명부들이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PDF로. 그 다음에 이제 오기병법, 오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들입니다. 문우를 만나가지고 오기가 얘기했죠. 이견 저문이요, 이왕 찰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감춰져 있는 것을 예측하고 점친다라는 거죠. 그죠? 예측하고. 이왕 찰래, 지나가는 것으로서 다가올 것을 살핀다. 이건 이제 상하천도 술왕사 지례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그래서 역사의 미래 예견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 군사 전문가들도 이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전투나 전쟁에 있어서 예측은 대단히 필요하죠. 근데 그 예측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주변의 형세, 그죠? 지리 형세부터 시작해서 인문지리 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의 전력과 내 전력에 대한 정확한 비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탁월한 명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도 저런 대목이 있고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필내수 문덕이요. 안으로는 문과 덕을 닦아야 되고, 밖으로는 무비,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군사력을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대목은 참 세계 들어야 할 만한 대목입니다. 시 수승 득철하자는 희요 이망자 중이다. 전쟁에서 자주 승리해가지고 천하를 얻은 사람은 드물다. 그 전쟁 자주 해가지고 천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드물다랍니다. 이 망자, 그보다는 망한 사람이 많다. 전쟁 자주 해가지고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는 망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자주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네요, 그죠? 범병지 소기자는 오다. 즉 군대를 일으키는 이유는 5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이유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싸움하는 이유는 5가지다. 첫째, 쟁명. 이게 오기가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쟁리를 첫 번째로 내세우지 않고 쟁명을 내세웠습니다. 명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때문이고, 세 번째는 원한 때문이고, 네 번째는 내란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부가 어지러우면 바깥으로 돌려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다섯 번째는 기근 때문이다. 굶주림 때문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출지일, 유사지형이요, 무생지형이다. 군대에 나서는 날에는, 즉 출정하면은, 즉 전투에 나가면은 명예로운 죽음만 있을 뿐이지 치욕스러운 삶은 없다.
라는 말로 아주 떨어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가서는 명예롭게 죽어야 되는 것이지 치욕스럽게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 명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스케줄을 갑자기 제가 바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4강을 해야 되는데 8강을 먼저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8강전을 먼저 치르는 게 맞긴 맞다. 그죠?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저는 이게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소수의 이 말도 안 되는 수급 꼴통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저 인간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떠드는 대로 하면 그대로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폐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정리되어 나가는 마지막 순서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강의해도 그렇고. 저는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야지, 상처가 드러나야지 치유할 수 있듯이, 치료할 수 있듯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세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정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면은 촛불혁명이 이제 완수 단계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상북도 영주에서요, 그 세계 인성 포럼의 특별 강사로 한 30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 인성 포럼입니다. 세계. 그것도 경상북도 영주에서. 그 동네가 어느 동네,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뭐, 안동, 영주 하면은 최고로 꼴통 동네거든요. 제가 무슨 강연을 했냐 그러면은 그 중국 지도자들의 인문학 소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 역대 중국 지도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막말을 안 합니다. 그죠? 외신에서 트럼프 막 막말하고 막 서양 지도자들은 종종 별의별 희한한 소리 다 해가지고 외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비리 저질러 가지고 뭐 숙청당했다 이런 뉴스는 들어도 막말 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지도자들의 인문학적 소양 때문에 그렇다.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죠. 인품이죠. 쭉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제발 좀 인문학적 소양 좀 길러서 원격이 인격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 말씀을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다. 말의 격이 인격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이제 오찬을 하는데, 아니, 나이 드신 분이 하고 같이 이제 저를 오찬을 하는데, 아니, 너무 감명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웬일? 이제 속으로. 아니,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참, 우리 지도자들도 진짜 그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닦아야 되고, 말도 좀 가려서 해야 돼.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본에 나오니까, 근데 조국 왜 그런데? 그 문 대통령은 뭐 그렇게 말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이런 거 좀 듣고 배우지.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호남에서 하는 거하고 영남에서 하는 게 똑같은 강의인데, 반응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을 바꿔서라도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색을 다 드러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믿음이죠.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됐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아주 비대해지고 막강할지 모르지만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질이 형편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검찰들 많이 만나보고 변호사들 많이 만나봤지만 자질들은 그렇죠. 이게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짚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적어도 수양이 돼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정치적 마인드가 있으면요 저렇게 안 합니다. 지들이 한 짓 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일들하고 지금 하는 일들하고 한번 보십시오. 지들 검찰 김학의가 하는 사람 그 동영상 돌아다니고 온 그런 폐륜적인 짓을 저질러도 검사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죠. 장자연 사건 그랬죠. 지금 보십시오. 네. 조선일보 못 건드리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인규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그 모욕을 줘가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대통령 하나를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놈들이. 이 조직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열한 놈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여성 검사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제 그 내에서도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잘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고 일어나죠. 임기도 안 맞췄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른다고 해서 난리를 또 친단 말이죠. 또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수를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수는 다 드러났습니다. 칼은요,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칼집을 빠져나오는 순간은 이거는 끝입니다. 칼 다 뽑았잖아요. 저 칼이 어떤 칼인지는 이제 되게 다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승부가 날 거로 보입니다. 또 하신 말씀. 자, 그러면 4강 마치고요. 다음 주에 손수고 정치가 가운데에서 손수고라고 하는 중국에서 청렴결백 청백리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무결점 청백리 손수고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